자, 안녕하세요. 탑이 뭐 얘기거리도 많고 중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또 변화되는 양상들도 많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얘기를 계속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사진은 사리이기예요. 사리를 부처님 사리를 모신 사리함. 사리함인데 사리함도 탑 양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인도 탑,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었던 그런 탑 모양이죠. 그렇게 해서 저 안에다 이제 사리를 모시고 저 탑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이게 탁실라라고 하는 데서 나온 건 탁실라 어디냐면 서북인도 지금 파키스탄 쪽입니다. 예전에는 거기도 인도예요. 그래서 파키스탄에 분리될 때 뭐 간디 죽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독립되고 난 뒤에 이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제 분리되면서 파키스탄이 회교 이슬람의 말로는 그 천국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세력들이 이제 인도에 있었던 무굴 제국이 지배할 때 무굴 제국이 이슬람 제국이에요. 그래서 인도에 이제 힌두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슬람 세력이 있었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인도가 독립하면서 힌두교가 이제 밀어버리니까 이슬람 세력들이 옆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동쪽에는 동파키스탄, 방글라데시가 있는 거고 서쪽에 이제 파키스탄, 서파키스탄 이렇게 그래서 양쪽으로 갈라지고 그 갈라질 때 이제 하나의 나라에서 분리 독립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간디가 문제를 제기했던 거고 결국은 뭐 힌두교도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었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민족이 우선이냐 종교가 우선이냐라는 이제 문제는 오늘날도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많은 사건이에요. 그 사건은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제 국론 분열이라든가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종교 역할이라는 건 굉장히 사실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종교 간에 충돌이 일어나거나 안 그러면 종교가 어떤 종교와 이렇게 화합하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재밌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금으로 도금을 한 거고 왜 금으로 할까요? 예전에는 금이 주술적인 용품이었었어요. 주술적인 용품. 그래서 지금도 금주술은 최고의 주술 상품이죠. 그래서 뭐 그런 거예요. 금이라고 하는 게 진료 자체가 뭐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강한 것도 아니고 쇠처럼 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디다가 딱히 쓸 데도 없어요. 장신구 외에는 쓸 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장신구도 순금으로 쓰기에는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쁜 거는 다 18K, 14K 이렇게 나가는 거지 24K 가지고 디자인이 좋아요라고 하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탑이 이제 이게 아잔탄 석굴인데 석굴 안으로 들어온 경우예요. 석굴 안으로 들어온 경우. 뭐 원래 탑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절이 있고 탑은 사거리에 만드는 거예요. 사거리에 신호등 같이 탑은 이렇게 그러니까 절 안에 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위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탑은 번화가에 만드는 거고 절은 약간 한적한데 너무 한적하면 안 돼. 너무 한적하면 옛날에는 탁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한적하면 왔다 갔다 배고파. 그래서 약간 한적한데 그러니까 도시 중에서 약간 떨어진대.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 왜냐하면 자급자족하던 시절이 아니니까 절 안에서 밥을 해먹던 시절이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달랐는데 나중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스님들도 부처님 탑을 모시고 싶어해요. 그래서 절 안으로 탑이 들어오는 거예요. 절 안으로 탑이 점점 들어오는 그런 양상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리고 인도는 이게 동굴 사원이 많아요. 왜? 더우니까. 인도를 이렇게 보면 인도 중앙쯤에 보면 데칸고원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이렇게 지형이 이렇게 융기된 지형이 있습니다.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인도를 남북으로 이렇게 가르거든요. 인도를 지형적으로 분기하는 거. 그래서 중국은 지형적으로 분기하는 게 양자강입니다. 양장. 그래서 강남 강북이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여기가 굴파이가 좋습니다. 이 데칸고원 쪽이 굴파이가 좋아요. 그래서 굴 딱 파고 들어가면 이제 시원하죠. 근데 인도 굴의 가장 큰 특징은 되게 재밌는 게 석굴암 가보셨어요? 네.
석굴암을 어떻게 만들었던가요? 석굴암이 사실은 이런 인도 굴에서부터 시작돼서 그게 중국의 도낭, 그 다음에 운강, 그 다음에 용문 이렇게 석굴암까지 오는 거거든요. 석굴 사원 양식이. 근데 석굴암은 조각조각을 이렇게 붙여서 만든 거예요. 레고 블록 같이 이렇게 짝짝짝짝 이렇게 판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인도는 되게 재밌는 게 모든 석굴에 그냥 팝니다. 붙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통건물이에요, 통건물. 이 사진도 잘 보세요. 붙인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것도 그렇게 합니다. 산 하나를 조각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인도 사람들이 공간 인지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게 안 되면 그러니까 머릿속에 3D로 설계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저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동아시아 사람들의 특징은 시간성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역사주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역사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거든요. 세계 기록유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나라 크기로 봤을 때를 비교해 보면 뭐 중국 같은 건 훨씬 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 건 뭘 뜻하는 거냐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역사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 통조각이고 여기 보면 그림도 있어요. 옛날에 이런 그림 그리는 거 보면 참 눈물 난다. 뭐냐면 회칠하고 회가 마르기 전에 그림을 그립니다. 회가 마르기 전에. 회가 마르고 나면 그림이 떠버리잖아요. 페인트 뜨듯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벽지 같은 경우도 안에 걸 다 뜯어내고 벽지를 발라야 되느냐, 안 그러면 다시 위에다 덧칠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하시면 돼요. 회칠하고 그게 마르기 전에 거기 위에다가 그리면 그게 회 속으로 스며들거든요. 어떻게 할까 이거? 이게 동굴은요 어둡습니다. 어두우면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데서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불 켜면 되지 않습니까? 불은 뭘로 켜냐면 전기불이 없으니까 옛날에 횃불이거든요. 횃불을 켜면 회가 빨리 말라요. 그러면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했을까? 깜깜한 데서 도대체 어떻게 할까? 왜 그런 거 영화 같은 거 찍으면 이렇게 이거 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판, 이렇게 반사판. 그걸로다가 하는데 옛날 반사판이라는 게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동굴 안쪽까지 이게 빛이 들어와 봐야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그 희미한 빛에 의지해서 요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칠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의 작업입니다. 진짜 신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작업이에요. 이쪽에 이런 석굴 사원이 많은 게 인도는 로마 쪽하고 무역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로마 쪽하고 무역을 하기 때문에 이쪽이 그러니까는 무역상들이 떠나는 쪽이에요. 떠나면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게 베니스의 상인 이런 것도 보면 그렇잖아요. 배가 안 들어오니까 막 절단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하나 잘못되면 이게 인생 자체가 완전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불안하죠. 그 다음에 바다에서 뭐 풍랑, 요즘은 뭐 이거 배로 한다고 해서 뭐 별일 있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예전에 풍랑 해갖고 하면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 왜 날짜에 못 맞춰오지? 이러면 뭐 부도 나는 거예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불안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이제 형편이 좋은 사람은 이런 석굴을 파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발 좀 잘 되게 해줬으면 이렇게. 아니면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번 배만 잘 돌아와서 대박이 치면 내가 부처님한테 이거 굴 하나 파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오면 뭐 수익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뭐 하나 내 이름으로 하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도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도낭 쪽도 마찬가지예요. 거기가 예전에 실크로드 이렇게 다니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실크로드 출발할 때 또 불안하지. 실크로드는 뭐 바닷길처럼 그렇게 불안한 건 아니지만 또 여기도 만만치 않게 불안한 문제성이 있는 그런 데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종교라는 건 발전하는 데가 인간의 불안성하고 같이 가요. 우리나라 저 서산 마의 삼존불도 그렇고 태안 마의 삼존불도 그렇고 그게 예전에 다 중국으로 무역하는 무역 루트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불상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배 타고 가면서 멀리서 불상을 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명상하는 스님들 입장에서도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명상을 하면 더 잘 되지 않을까? 뭐 그렇지 않을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딱 해서 여기서 이제 기도하고 원래 여기 그림들이 다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방락된 거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부분 남았지만 전부 다 그림이 빼곡하게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탑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탑 주변에 이렇게 부조해서 새긴 거였었는데 원래는 탑을 어떻게 공양했는지 나오는 재밌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보면 꽃 같은 걸로 장식한 겁니다. 제가 뭐 코브라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꽃이에요, 꽃. 꽃으로 장식을 하고 탑에다가 하니까 꽃 장식을 하고 그다음에 앞에 깃발도 세웠다 하거든요. 예전 기록에 보면 이렇게 깃발. 멋으로. 그리고 이 깃발이라고 하는 게 기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거기는 기릴 만한 무엇 이렇게. 우리도 관공서 이런 데 가면 앞에 깃발 이렇게 깃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위적인 거. 그다음에 거기는 신성한 곳이라는 거. 그다음에 장엄용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때 이제 꽃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장식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런 양식이 남아 있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더 지금 커졌죠. 규모가 더 커졌죠. 그리고 앞에 이제 부처님 불상도 생기고 불상이 없는 게 더 오래된 겁니다. 불상은 나중에 기원 전후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저 아잔타 석굴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불상이 없잖아요. 이게 좀 더 오래된 양식이에요. 딱 봐도 훨씬 더 이렇게 뭐라 할까 옛날 같죠? 투박하잖아요. 투박하고 조각도 좀 덜 이쁘고 그러니까 옆에다가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막 채우고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조각 자체도 훨씬 좋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탑 앞에 배트맨 같은 부처님이 딱 한 분 계시지. 제 굽타 양식의 불상인데 딱 배트맨 같아요. 가사가 굉장히 얇게 이렇게 딱 몸에 부착되는 식으로 인도 양식. 그래서 부처님이 장풍을 쏘는 이렇게 딱 손을 딱 들고 이렇게 왼손으로는 가사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딱 손을 내밀고 장풍 부처님이에요. 장풍 부처님. 이 인사 받는 겁니다. 인사 받는 거. 인도에서는 사람들이 와서 인사를 위에 사람에게 하면 이렇게 인사를 받아줘요. 그래? 이렇게. 그래서 원래 탑이 먼저 예배 대상이었었어요. 그러다가 불상이 편입되면서 불상하고 탑하고 이렇게 섞어버린 거죠. 부처님 탑에는 부처님 사리가 모셔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절을 해도 되지만 사실 불상은 부처님을 상징하는 어떠한 인형이죠. 상징하는 인형이죠. 거기에는 부처님의 속성은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 탑에는 그 속성이 있는 거죠. 우리도 생각해 보면 돼요.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위패하고 무덤 생각하시면 돼요. 무덤에는 조상이 직접 들어 계신 거잖아. 위패는 그냥 상징이잖아. 어떤 게 더 중요할까? 옛날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위패라는 거는 그 상징으로서의 또 다른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불교 같은 거 어떻게 하냐면 위패를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버린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람들 생각하는 게 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석굴사원 앞에 부조 앞에 내나 밑에 보시면은 불상이 있고 위에 탑 모양으로 이렇게 굉장히 섬세하게 조각을 잘 해놨어요. 일일이 다. 이게 엘로라 석굴. 이게 2층입니다. 2층. 이거 뭐 깜짝 놀라지. 그리고 부처님 저렇게 많이 앉아 계세요. 의자에 많이 앉아 계십니다. 우리 불상처럼 이렇게 결과부자하고 앉는 게 아니고요. 저렇게 의자식으로 많이 앉습니다. 앞에는 부처님이고 뒤에는 지금 탑이거든요. 보시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예불을 하는데요. 이 옆에 지금 태양빛 들어오는 게 보입니까? 이 앞쪽에 창이 있어가지고 태양빛이 쫙 비치거든요. 이게 가운데로 쫙 오면요. 그건 기가 막혀요. 참. 근데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돌 된 게 없죠.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통조각이라고. 다 통조각이에요. 사람이 어느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되냐면 한 이 정도 크기 되거든요. 이 정도? 그러면 엄청난 조각을 통으로 한 거예요. 통으로 한 거예요. 물론 엘로라 석굴의 카일라사나스 사원 같이 이거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조각도 있어요. 조각도 있어요. 여기도 이제 사리탑 양식에다가 이제 불상을 새긴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양산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양산.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장신구를 달았을 거예요. 구멍 뚫린 게 이렇게 해서 부처님 탑이고 여기는 부처님이 들어가 계시니까 부처님을 상징해서 불상을 붙여놓고 그다음에 여기 장엄 아까 뭐 꽃이나 이런 걸로 장엄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양식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래 뭐 불교는 다 멋있어요. 그리고 탑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에요. 탑이 이렇게 이렇게 생겨서 부처님께 깨달으신대요. 여기가 부다가야라고 그래서 가야 압니까? 가야? 우리 예전에 사국시대 때 가야 있었잖아요. 고려백제 신라 가야. 그 가야가 이 가야에서 나온 거예요. 인도에서. 진짜. 진짜. 그 시절에 왔다 갔다 했었다니까. 가야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코끼리 대가리. 코끼리 대가리 이러면 굉장히 상스러운 것 같지만 동물은 원래 대가리입니다. 사람은 머리, 동물은 대가리. 뭐 그렇잖아. 왜? 코끼리 머리가 약간 이렇게 움푹 패였거든요. 가야라는 지명도 약간 이렇게 들어간 지명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를 가야지방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거기가 원래 바라문가야가 있고 그 바라문가야가 큰데 그 중에서 그 근처에 가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셔요. 그래서 거기를 특화시켜 가지고 붓다의 가야 이래서 부처님께 깨달으신 데가 붓다가야예요. 그리고 가야산 해인사도 그 가야. 그 가야예요. 그 가야. 그래서 부처님께 깨달으신 데 기념탑을 하나 세운 거예요. 이 기념탑. 그래서 이거를 큰 깨달음의 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걸 인도말로는 마하보디 대탑. 보디가 그게 깨달음이라는 뜻이거든요. 마하는 크다, 대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마하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이 탑이 인도는 절 방향이 정문이 동쪽 문입니다.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제가 해드렸었는데 동쪽 문이고요. 우리는 남쪽 문이고요. 동쪽 문이에요. 그리고 이 탑 안에 불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거든요. 굉장히 재밌어요. 보통은 탑은 탑이고 불상은 아까 같이 밖에 이렇게 붙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데 탑 안에 모셔져 있어요. 탑의 생김새도 다르지만 그래서 이런 탑이 아마 중국 탑에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도 탑은 전부 다 이렇게 생겼고 우리나라 탑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중국도 이렇게 생겼고 일본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인도 탑에는 이런 탑 양식 말고도 아까 그 다메크스투파도 옥수수 같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 탑 같은 경우는 또 완전히 또 다르잖아요. 이렇게 이건 뭐 완전히 뭐 피라미드 같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도 만든 이런 탑이잖아요. 지금 이 앞에 보면 이 동그란 탑 인도 탑 많이 있는 그런 탑도 있죠. 이런 탑들은 누구냐면 이게 다 큰 스님들 탑이에요. 큰 스님들 탑. 그러니까 부처님 탑 주변에 큰 스님들 탑을 뭐 큰 스님들이 돌아가시면서 하나 그쪽에도 내 탑 만들어주면 안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이 그냥 일반인이니까 그렇지만 스님이라고 생각하면 난 부처님 옆에 한번 같이 이렇게 나란히 좀 있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 때문에 이 근처에 가면 탑이 굉장히 많아요. 조그만 탑은 막 버글버글해요. 안에 이제 이런 불상이 모셔져 있는데 이게 뭐 원판은 아닙니다. 이게 동남아시아 스타일이거든요. 이 불상이 기록에 의하면 이게 원판 불상이 동쪽을 보고 있고 크기나 이런 게 있잖아요. 석굴암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석굴암 불상이 이 불상 여기에 있었던 원판 불상 지금 이 불상이 아니고 원판 불상을 모델로 했을 거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동쪽을 보고 있는 이러한 절은 없거든요. 그런데 석굴암이 그게 지형지세가 산이 하도 이렇게 생겨가지고 동쪽밖에 못 봐요. 이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만 석굴암은 인공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방위는 내 맘이지. 만든 사람 맘이지. 안 그래요? 충분히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동쪽으로 놨다는 건 뭐냐면 뭔가 동쪽을 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설계상에서. 그래서 이게 아마 동쪽에 있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상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부처님의 그 뭐랄까
깨달음이 그대로 전해져 있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런 전설들이 좀 있습니다. 뭐 동축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인도가 서천축이라 하거든요. 우리나라를 동천축, 동쪽에 있는 인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대목도 나오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가봅시다. 그래서 동쪽으로 이렇게 해갖고 들어가서는 부처님한테 딱 예배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 이게 아쇼카 석주. 아쇼카 석주. 위에는 이제 누가 훔쳐간 겁니다. 위에도 뭐 있었겠지. 뭐 사자 같은 거 뭐가 있었겠지. 이렇게. 이게 중국 탑입니다. 중국도 맨 처음에는 목탑이었었어요. 이제 인도에서 이제 인도에 이러한 세계의 이런 여러 탑들이 있었고 주류는 이거다라는 걸 먼저 생각해 두세요. 뭐 주류는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중국으로 오면 탑이 양식이 바뀝니다. 원래는 사각형, 누각형, 사각으로 된 누각형 탑이 원형이에요. 사각이 만들기 쉬울까요? 팔각이 만들기 쉬울까요? 사각이 쉽겠죠, 그죠? 우리가 그냥 뭐 나무젓가락으로 만들어 봐도 이게 사각은 그냥 쭉쭉쭉쭉 하면 쉬운데 팔각은 이게 약간 머리를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팔각은 더 어려워요. 이게 이제 팔각형 탑인데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탑입니다. 응연 목탑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요나라 때 이제 탑인데 지금부터 거의 한 1000년? 1000년 가까이 된 탑이에요. 근데 더 원형은 사각형인 거예요. 근데 남아있는 건 없죠. 목탑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오래 남질 않거든요. 이게 동양의 피사의 사탑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약간 이렇게 기울어 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기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00년도인가 여기 갔을 때는 여기를 끝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3층인가? 이 정도밖에 못 올라가요. 몇 년 전에 갔어요. 3층인가밖에 못 갔다고. 왜냐하면 자꾸 기우니까. 이렇게 기울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응?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을까? 응? 다 뜯어가지고 다시 드실까? 뭐 그것도 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다 해체시켜가지고 다시 하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유물을 상하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뜯었다가 붙이면 뭐 깨끗하게는 안 되겠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죠? 좋은 방법이 있어요. 건축적으로는 제가 건축 이런 걸 하니까 하는데 이렇게 된 거를 집안이 이렇게 눌린 거잖아요. 이렇게 파버리면 돼요. 이렇게 파가지고 이걸 이렇게 돌려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견적을 냈더니 한 3천억 든대요. 뭐 중국은 할 겁니다. 중국은 돈이 많거든요. 요즘 뭐 중국으로는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명품 소비 매출 1위가 중국이잖아요. 중국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뭐 우리나라에 뭐 하면 중국 사람들 이렇게 좀 낮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중국은 잘 사는 사람만 따져도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다는 거요. 그리고 중국 부자는 우리나라 부자하고 유도 아닙니다. 유도 아니에요. 이 굉장히 대단한 탑이에요. 이게 5층 탑인데 원래는 사각형이어야 되고 근데 재밌는 게 탑이라고 하는 거 보시면 사리를 모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저런 식으로 누각형, 누각 건물 같이 만들었냐면 원래 저렇게 고층으로 된 누각 건물을 명당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게 한나라 때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한나라, 뭐 당나라 이런 때 다 명당 건물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고층 건물은 다 좋은 건물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예전에 나무로다가 고층을 짓는다는 건 어려운 거니까, 그죠? 건축비가 1층으로 짓는 것보다 몇 배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뻔한 거 아니에요? 위로 올리는 게 훨씬 어렵잖아요. 그래서 좋은 건물이고 그게 신성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사리가 인도에서 이렇게 모셔왔을 때, 인도의 중앙아시아를 타고 이렇게 모셔왔을 때 그 사리를 일반 이런 뭐 별로 안 좋은 데다가 모신 게 아니고 가장 상징적으로 좋은 건물인 그런 명당 건물에다 놓고 예배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다가 사리를 모시고 저런 누각형 건물 가운데다 사리를 모시고 이제 사람들이 가서 절을 하고 돌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사리만 있으니까 조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다가 불상도 모십니다. 이 안에도 층층마다 불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층층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달팽이같이 이렇게 돌아서 계속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구조가 이렇게 위로. 우리나라 황룡사 구층탑도 내나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예요. 이렇게 돌아서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되는데 불상이 이런 경우는
보통 불상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이렇게 몰려 있기 때문에 앞면만 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네모난 상황에서 이런 이게 이제 사각형 건물이라고 칩시다. 가운데다 불상을 모시고 이렇게 돌아서 달팽이 같이 올라가는 구조면 내면을 다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운데 부처님을 한쪽 방향에 남쪽 방향으로 앉은 걸 모시고 이 양 옆에도 또 부처님을 이렇게 모십니다. 보살상이나 이런 상들을 모셔가지고 전체가 다 입체감 있게 훨씬 멋있어요. 그리고 이 탑 이름이 석가탑입니다. 보입니까? 네. 석가탑. 전 세계에 석가탑 몇 개 없어요. 우리가 석가탑 하면 동전에 들어있으니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다보탑, 석가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흔히 생각하는데 석가탑이라는 이름의 탑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탑 굉장히 재밌죠.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이제 안쪽에 이렇게 안쪽에 그리고 진짜 재밌는 거 사진에 잘 안 나오는데 이게 사진이 너무 큰 걸 잡아서 여기 보면요, 여기 조그만 새들이 있어요. 뭐 점 같은 게 이게 새예요. 왜냐면 사람이 요만하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가보면 훨씬 큽니다. 새인데 이게 제비거든요. 저 제비는 이 탑에서 계속 오래 살아가지고요. 땅에 내려오면 못 날라요. 다리 쪽이 얘가 하체가 너무 부실해져서 고공비행만 해서 날릴 수 있어요. 그래서 탑에서 계속 여기서만 살았다니까 대대손손. 아주 땅을 밟아본 일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날아다니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땅에서는 못 날라요, 얘가. 땅에서는 못 날라. 되게 재밌다니까. 동물도 그렇게 진화를 해. 또 가봅시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목탑이라고 하는 법륜사. 나라의 법륜사. 일본 나라잖아. 그게 우리나라 할 때 나라 그 나라. 일본에 보면 제일 오래된 절은 비조사라고 하는 절이고 아스카사라는 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법륜사가 가장 이제 오래된 진짜 엄청나게 크거든요. 가면 길 잊어버립니다. 저도 가서 처음에 약간 이렇게 헤맸거든요. 절이 진짜 커요. 가보면 일본은 우리나라랑 약간 달라가지고요. 절 하는 방식이 절 이렇게 구조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작은 절들이 다 막 겹겹이 붙어 있어요. 전체가 한 절이 아니고 막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 크기가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절 어딘지 아세요? 혹시 상식적으로 제일 어느 절이 제일 클까? 통도사가 제일 커요. 건물 크기라든가 절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통도사가 제일 크거든요. 이 법륜사하고 통도사는요, 진짜 게임이 안 됩니다. 진짜 게임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커요. 기회 되면 꼭 한번 가보세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이거 5층 탑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뭐 백제 쪽이나 이런 쪽에서 가서 이제 뭐 건설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각형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사각형이 더 오래된 거라고. 근데 왜 일본 거를 먼저 얘기를 안 하냐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일본으로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중국에 좀 늦더라도 그냥 먼저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보시면 지금 위쪽에 이렇게 주판알 같은 거 이게 양상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양식화된 거고 여기 이 밑에가 되게 재밌는 게 요 밑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 동그라미하고 요 네모. 그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다다다다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탑을 양식적으로는 이러한 중국식 건물 위에다가 얹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국식 건물에다 얹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고. 근데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가운데 중간에 이제 찰주라는 게 하나 쓰고 가운데 힘 받는 기둥 하나 쓰고 네 기둥으로 해서 사천주라고 해서 네 기둥. 별로 감흥이 없네.
가운데 기둥 하나를 이렇게 세우고 이 네 기둥을 이렇게 4,000줄을 세운다니까요? 그래, 감흥이 없잖아. 이게 제가 계속 얘기했었던 수미산 우주론이에요. 가운데가 수미산인 거고 4천왕이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이러한 탑에서도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 기둥이, 가운데 기둥은 보통은 맨 밑에까지 내려가요. 황룡사 구층탑 같은 경우도 이게 밑에까지 내려가요. 이렇게 올리면 좀 더 힘들죠. 건축이 좀 더 힘들어. 이거는 약사사. 일본 약사사. 약사사. 일본에는 이런 탑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일본은 나무가 많아서, 일본은 아무래도 섬 쪽이고 좀 따뜻하고 하니까 나무가 많으니까 일본 탑들은 대부분 목탑 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돌이 많으니까 그래서 돌탑, 그래서 대부분 석탑. 그래서 우리나라를 석탑의 나라, 일본은 목탑의 나라 이래요.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가보셨습니까? 중국 가보면요, 나무가 없어요. 중국 가면 처음으로 놀라는 게 뭐냐면, 이건 뭐 가도 허허벌판에 나무도 없노 라는 거 하나 하고,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사람이 없어. 이게 뭐 우리 생각으로는 막 13억 이러면 야, 사람이 막 엄청나게 많을 거야.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우리나라 다녀보면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많을 거야. 사람이 없어. 사람 없어. 그래서 걔네는 땅이 워낙 크니까 사람이 없어. 근데 그 바닥을 보면 다 황토입니다. 다 황토예요. 야, 이거 황토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흙이 좋으니까, 황토가 있으니까 걔네는 우리같이 산이 없으니까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돌 같은 게 막 섞여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훨씬 부드러운 황토예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쪼개가지고 이렇게 버무려 갖고 만들면 그게 벽돌이요. 그래서 중국 건축은 다 벽돌이에요. 그러니까 집도 벽돌, 그 다음에 이러한 탑도 벽돌. 이러한 벽돌을 전이라고 합니다. 전. 벽돌을 한문으로 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전탑이라 그래요. 전탑. 보도블록 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 보도블록 같은 거. 그런 것도 전이라 그래요. 보도블록 같은 걸 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걸로 착착착착 쌓는다고,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황룡사 구층 목탑. 이거 이제 복원될 겁니다. 황룡사 빨리 가보세요. 안 가보신 분들은. 이게 보건 계획이 다 떨어져가지고 가면 다시는 이 자리에 못 갈 겁니다. 다시는 이 자리에 못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상상복원이에요. 상상복원. 정확한 건 알 수는 없고 이렇게. 여러분 뭐 몇 년 뒤면 이거 다 완공된 거 볼 겁니다. 이게 그 황룡사 구층목탑 자리.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신기한 얘기들이 있지. 가운데 보면 이 돌덩이 하나 있잖아요. 저게 무슨 돌이냐 해가지고 이제 말이 많지. 근데 이게 또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거 보면 이렇게 홈이 있지. 원래 여기에다가 이따시만한 동그란 기둥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게 찰주예요. 찰주. 딱 세우고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탑이, 왜 이런 주춧돌이 많냐면 너무 높으니까, 황룡사 구층목탑 같은 경우 한 80m 올라가니까 그거를 기둥 하나로는 못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기둥이 이렇게 나눠서 힘을 분산시키는 거죠. 가운데 중앙에 하나를 딱 세우고 이제 이게 팔과 뻗듯이 이렇게 뻗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힘을 분산시키면서 짝짝짝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건축적으로. 지금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지금 순수하게 나무만 써가지고는 우리나라 건축 기술로는 3층 이상 못 짓습니다. 옛날 건축은요, 옛날 건축이 기술이 좋은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지금 퇴보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철근이라든가 이런 거 쓰면 뭐 100층도 짓고 200층도 짓고 300, 뭐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순수하게 나무만 가지고, 나무는 나무끼리만 써야 돼요. 나무하고 쇠를 같이 쓰면 안 돼요. 쇠는 안 움직이는 건축 재료고, 나무는 계속 축소됐다가 팽창했다, 축소됐다 팽창했다 하기 때문에 쇠하고 나무하고 같이 써버리면 이게 거기가 균열이 갑니다. 땡기는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쭉 축소되는데 한 놈은 그대로 있잖아. 그러면 절단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돼. 그리고 또 상식적인 거 가르쳐 드리면 1층하고 2층하고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되는 거는 건축적으로 쉽고요. 이게 이렇게 반듯하게 올라가는 게 건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목탑을 볼 때, 야, 이거 비슷하게 올렸는데 그러면 이거 힘들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쉬워요. 이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동전을 여러분이 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올리는 게 쉽겠나? 이게 쉽겠나? 이게 쉽죠, 당연히. 이게 기가 막힌 얘기가 있다. 기가 막힌. 여기에 물길이 이게 빠졌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몽고 때 서산대병 때 이게 불이 나는데 이련은 불나기 전에도 갔었고 불난 뒤에도 갔었습니다. 이 탑에 갔었는데 참 재밌는 게 이게 얼마 전까지 60년대 70년대까지 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으로 남아있고 이 근처에 다 집이 들었었습니다. 민가가. 근데 이걸 딱 보고 어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안에 아주 귀중한 유물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물길을 빼놔서 물이 못 들어가게 하고 갔는갑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영감이 그렇게 추정을 한 거예요. 이거 재밌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몇 명한테 가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전에 호암미술관이 있어요. 그게 이병철 씨 호가 호암이거든요. 삼성 창업주 이병철 씨 호가 호암이거든요. 그래서 그 호암미술관이 있었는데 그때 유물들을 많이 샀다고요. 그래서 그때 어떤 물건이 하나 들어왔냐면 담 사이로 아주 기가 막힌 물건이 있는데 담 사이로 그 물건을 던질 테니까 돈을 던져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얼굴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래를. 그래서 돈을 던졌어. 돈을 던지고 이쪽에서 물건을 던졌어. 도굴꾼이. 딱 해서 봤는데 이 물건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게 황룡사 이 주심초석에 있는 유물이에요. 그 찰주봉기랑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 나오거든요. 쫙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유물을 딱 보니까 도저히 이건 소화시킬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작물인 줄 알면 그거는 범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국가에 신고를 하고 돈은 띈 거고 국가에 신고를 하고 결국 그거를 이제 수사를 해갖고 잡아요. 잡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게 도굴이 위험한 게 뭐냐면 얼마가 원래 있었는지를 몰라요, 유물이. 는 사람 알고는 모르는 거죠. 뺀 사람은 아는 건데 절대 도굴꾼은 다 토해내지 않습니다. 다 토해내면 깜빵 갔다 와서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나온 게 다다 이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수사를 할 때 여기 물길을 착안한 그 사람이 의심스럽다. 이렇게 해서 이거 요즘으로 말하면 차키 같은 걸로 이렇게 타이어 펑크 났을 때 하는 거 이렇게 들고 깨고 가지고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해서 했는데 그 사람은 아니고 그 사람한테 들은 다른 사람이 결국 훔친 거예요. 신기한 얘기라. 그런데 여기서 나온 유물들 중에서 아주 특기할 만한 게 부처님 사리가 나오는 거죠. 자장 스님이 모신 사리예요. 지금 5대 보궁이라고 하는 게 전부 자장 스님이 모셔왔다는 그 사리거든요. 그래서 그 사리도 나오고 이 가섭불 연자석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 돌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 돌이 무슨 돌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삼국유사에 보면 황룡사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가섭불 연자석이라는 게 있어요. 가섭불은 누구냐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선배 부처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 전임자 가섭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그 다음에 미륵 부처님 이렇게 번호표가 내려가는 거거든. 그 부처님이 참선했던 자리래.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황룡사에. 그런데 그 돌이 어느 돌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추정할 때 이 돌이 그 돌이 아니겠나. 원래는 이게 불전의 뒤에 있었다 그러거든요. 불전의 후면에. 그러니까 이게 탑이 있고 정각이 있고 그 후면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데 불나고 나서 이 부처님 사리구를 이 중요한 부처님 사리를 지키기 위해서 돌을 밀어놓은 것 같아요. 실제로 나중에 기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저 설잠 김시습이 그 승려 법명은 설잠이거든요. 그 양반이 쓴 시나 이런 걸 보면 돌에 금이가 있고 그것을 쇠로다가 이렇게 태로다가 둘러놨다. 그런데 앉기도 참 편했을 것 같다. 앉을만 하겠다. 뭐 이런 기록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섭불 연자석일 확률도 상당히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신성한 돌이에요. 아마 삼국유사가 쓰일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성한 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물길을 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해내고 그게 도굴이 되고 했다는 참 그렇지. 그리고 딱 열으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항공 촬영, 위에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 나온 유물이
이런 겁니다. 황룡사 찰주봉기라고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에요. 이 유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탑을 용수가 세웠다. 그리고 용수가 용춘인 줄 알았는데 그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여기서 나오고 이게 이제 거기서 나온 사리 장엄구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황룡사 탑을 우리는 볼 수는 없지만 그 황룡사 탑을 돌에 새긴 게 있어요. 그게 이 남산 탑골이에요. 보면 이렇게 탑 보입니까? 네. 이게 또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그 얘기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